네. 그,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 될 텐데요. 뉴럴넷을 좀 안정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스테이블라이징 뉴럴 네트워크라고 일단, 어, 잠깐만요. 어, 이게, 보이나요? 이왜 안 보이죠? 음, 예, 안 되지? 잠깐만요. 음, 왜 안 될까요? 네. 네, 조금 지체가 됐는데,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스테이블라이징 뉴럴 넷으로, 달아봤는데요. 음, 스테이블라이징이라고 하는 건 좀, 뭐, 안정화시키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넷의 훈련을 좀 안정화시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정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뉴럴넷은 항상 포워드 패스가 있고 백워드 패스가 있죠. 포워드 패스는 액티베이션 값들을 쭉 출력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백워드 패스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죠. 백워드에선 기울기가 중요하고 포워드에서는 액티베이션 값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를 통과해서 나온 값들. 자, 근데 뉴럴넷이 좀 안정적으로 훈련이 되려면은 이 활성화 값들이 이 0 근처에 잘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로 민 앤 유닛 베리언스.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요. 표준 분산이 1, 뭐 표준 편차가 1이 나면 같은 뜻이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1 정도에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좋아요. 근데 액티베이션 값들이 층이 막 지나갈수록 뭐 0에 가까워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양극단으로 이렇게 크게 퍼진다든지 이런 모습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값들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렇게 포진하도록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런 기술들이 바로 스테이블라이징 트레이닝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은 일단은 활성화 함수를 통과해야 활성화 값이 나오니까 활성화 함수들을 먼저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액티베이션 값들, 활성화가 함수를 통과해 나온 값들이 좀 일정한 범위를 갖도록 작은 값이 0 근처에 있는 값이 가져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인풋 스케일링은 뭐 데이터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은 액티베이션 값들에 대해서 값을 좀 조절해 주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방법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주로 마지막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이제 다루지 않겠지만 이제 몇 시간 후에 텐서보드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이 텐서보드를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액티베이션의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 분포 같은 것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레디언트들도 그레디언트의 분포나 아니면은 그레디언트 놈이라고 부르는 이런 값들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이 좀 계속 커지거나 뭐 작아지거나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관찰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액티베이션은 포워드에서 나오는 값이라고 했고, 그레디언트는 백워드에서 계산되는 값이죠. 근데 그레디언트가 있어야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뉴럴넷에서는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 같은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그레디언트가 없다는 얘기는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중요한데,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액티베이션 값이 결국은 역할을 해줘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액티베이션 값들이 적절한 범위에 있어야지 뉴럴넷을 잘 수렴시킬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그리고 초기 값이나 뭐 이런 거, 러닝 레이트나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액티베이션 함수들은 여기 이제 몇 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이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고, 뭐 여기 하이퍼블릭 탄젠트, 렐루, 리키렐루가 있는데,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뭐였나요? 비선형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그냥 웨이티드 썸만 가지고 쭉 층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뉴럴넷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지죠. 비선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고 다음 층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들이 여기 쭉 보이는데,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식입니다.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뭐 렐루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리키렐루는 요 뒤가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여기 기울기 0인데 음수 쪽에서 양수. 이런 형태의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언제 썼었죠? 이진 분류기의 마지막 층에서 썼었죠. 그래서 값이 0부터 1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분포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와도 아주 큰 값이나 작은 값이 들어와도 반드시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만 나오죠. 근데 이제 아주 큰 값이 들어가면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요. 작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뭐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활성화 함수예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중간층에선 쓰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요. 이게 옛날에 왜 쓰였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뉴럴넷에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활성화 함수에 대한 미분이 한번 사용이 되죠. 근데 이게 미분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를 미분하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그모이드 곱하기 1 빼기 시그모이드로 나옵니다. 쉽죠? 미분이. 그래서 미분치가 항상 나오게 되고 쉽게 계산이 되고요. 뭐 부드러운 곡선이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나 미분이 잘 돼요. 불연속 포인트가 없죠. 미분이 잘 됩니다. 그리고 비선형을 제공하기에도 뭐 좋아 보이죠. 그렇게 좋은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데 입력값이 좀 커지거나 또 아니면 0에서부터 많이 작아지거나 하는 곳에서 기울기가 얼마죠?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0에 가깝잖아요. 기울기가 0에 가깝다라는 거는 이거는 학습이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은 경사가 없으니까 업데이트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고, 또 부수적인 문제는 제로 센터링이 되어 있지 않죠. 원점을 지나지 않죠. 이것도 조금 뭐 단점으로 꼽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뭐 얘를 어쨌든 지수 함수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조금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량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이 단점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출력층에서 이진 분류기로는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분했을 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문제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하나씩 알아볼게요. 처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예요. Vanishing Gradient. 기울기가 소실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까도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그냥 알 수 있어요. x가 이렇게 10이나 마이너스 10 같이 이렇게 큰 값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장 한눈에 봐도 기울기 계산해 보면 0이잖아요, 거의.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10이나 마이너스 10이 들어가게 되면은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뭐 플러스가 들어가든 마이너스가 들어가든 기울기는 같이 나오겠죠. 여기서 계산하는 거나 여기서 계산하는 거나. 여기서 음수 기울기는 안 나와요.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잘 보시면 어디서 미분해도 항상 플러스죠. 미분은.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입력이 x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활성화 함수를, 이게 뉴런이에요. 뉴런을 되게 확대해 봤어요.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죠.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예요. 통과하고 나오는 값은 당연히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값이죠. 이런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로스가 있어요. 그럼 로스 펑션에 대해서 요 시그모이드에 대한 미분을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걸 미분하고, 그리고 이게 오게 되면은 여기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로컬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해요? 활성화 함수에 대한 미분이죠. 그렇죠? 예. 시그모이드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웨이티드 썸이 없기 때문에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울기는 체인 룰에 의해서 이 두 개를 곱해야죠. 이게 이쪽으로 전달되는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다음 뉴런이 받는 입력에 조금 더 가까운, 하나 더 가까운 뉴런이 받는 기울기는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들이 계속 곱해지잖아요. 미분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값이 뭐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로스 함수에 대한 미분이니까요.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이건 활성화 함수를 x에서 미분한 거니까, 예. 이거 미분해보면 이런 데서 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운 값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0에 가까운 값이죠. 0에 가까운 값이 곱해진 거니까. 그리고 이 뒤로 쭉 입력 쪽에 있는 뉴런들은 무조건 0에 가까운 값이 계속 곱해진 상태로 가죠. 그래서 예, 어떻게 돼?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학습을 하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래 식인데, 여기서 이 오른쪽 요 놈이 0이죠.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예, 뭐 이전 값이 다음 값하고 거의 같아지는, 거의 갱신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미분이 아예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0은 아니고 조금 있긴 있잖아요. 0은 아니기 때문에 갱신이 되긴 되죠. 근데 너무너무 천천히 갱신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느립니다, 학습이.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제로 센터링이 안 돼 있어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여기 보시면 요 A라고 하는 게 액티베이션을 우리가 보통 A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전 레이어에서 건너온 액티베이션이에요. 모든 뉴런은 항상 출력으로 액티베이션을 내죠. 그래서 이전 뉴런의 액티베이션 값이 A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의 뉴런으로 들어오죠, 그게. 근데 그냥 들어오나요? 웨이티드 썸이 돼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W 곱하기 A 더하기 B 바이어스까지 해서 웨이티드 썸이 만들어져서 보통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 요게 활성화 함수를 통과해서, 예, 활성화 함수 통과하죠. 예, 통과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게 출력이었다고 치면은, 이제 로스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로스는, 예, 이 로스를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무슨 값이 어떤 값이든지 다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활성화 함수를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편미분은 어떻게 발생하죠? 앞에서 우리 공부했듯이 요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로 직접 편미분 뭐 해도 되지만, 일단 활성화 함수를 weighted sum z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다시 이 z를 W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체인 룰에 의해서 같아지긴 하지만 이런 편미분이 발생해요. 그러면 편미분 값을 다시 한번 풀어 써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활성화 함수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요거죠. 그렇죠? 네. 아니, 예, 요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weighted sum을 편미분하면은 요거죠. 그렇죠? 요거 W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W만 A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은 W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A가 남잖아요. 그렇죠? 예. 옆에. 그래서 A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 활성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요게 나오는 거 우리 알고 있었고, 예. 요 뒤에 있는 요 놈은 요 A로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렇죠? 심플하게. 자,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가 항상 양수였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다 데이터들이 전부 양수로만 돼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 음수가 부호가 전부 플러스인 그런 데이터만 있다고 치면은 뭐 이게 이제
그 양수를 출력으로만 내는 이런 활성함수 같은 이러한 그 활성함수 통과하게 되면 계속 양수로 남아있죠. 액티베이션 값들은. 그쵸? 초기 값도 만약에 양수로 돼 있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이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양수, 입력이 항상 양수라는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받은 부호는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계산되는 거는 A는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고요. 이것도 항상 양수예요. 예.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시그모이드의 미분이라 그랬죠. 시그모이드의 미분 항상 양수라 그랬죠. 예. 그 실제로도 양수죠. 얘는 0에서부터 1 사이, 1 빼기 이것도 당연히 0에서부터 1 사이겠죠. 얘가 1보단 작으니까. 그래서 양수예요. 그럼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음으로 전달되는 그 기울기가 이게 이제 진짜 기울기인데 처음에 받은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얘가 계속 플러스로 나오니까. 그 다음번에서 또 미분해도 똑같은 것들이 계속 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받은 부호를 못 바꾸죠. 처음에 내가 마이너스를 받았으면 마이너스가 곱해진 상태로 플러스들만 쫙 계속 곱해지게 된다고요. 그럼 어쨌든 처음 생긴 부호를 바꾸지 못해요. 이 쭉 층을 통과하면서.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한쪽 스페이스로만 이렇게 그 바이어스가 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옵티멀 디렉션이 그 사인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그 위치라고 하면은 이게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이쪽 방향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이쪽 방향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야지 되는데 이 방향이 골짜기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갈 수가 없죠. 그레디언트는 이쪽으로만 나오든지 이쪽으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한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 그레디언트가 죽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좀뭐 내려갈 수는 있으니까 좀 더 작은 문제긴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인데요. 예,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함수. 요거는 아웃풋 레인지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요 사이예요. 그리고 0을 지나요. 제로 센터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아까 시그모이드보다는 이게 경사가 좀 가파르거든요. 한 4배 정도 가팔라요. 그래서 최대값으로 따지면 그레디언트가 좀 크게 계산이 되겠죠. 0 근처에서는. 예, 뭐 그런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조금 바꾼 거예요. 크기를 2배로 해주고 그 다음에 2배 이렇게 컴프레스 해놓은 그리고 시프트 뭐 해놓은 이러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죠? 이걸 원점으로 옮겨놓고 조금 더 가파르게 만들어 놓은 이런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그모이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성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입력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은 역시 그레디언트는 0에 가까운 게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더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큰 값이 들어가도 더 그레디언트가 죽어요. 0 근처에 잘 포진을 하고 있어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센시티브해요, 되게. 특히 초기 값에 예민해요. 초기 값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 엉뚱한 이런 곳에서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1 빼기 하이퍼볼릭 탄젠트 제곱이 나와요. 잘 기억해 두세요. 직접 미분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어디 쓰이냐면은 이것도 역시 과거에 많이 쓰였고요. 지금 그 RNN에서 보통 활성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그레디언트 값은 시그모이드보다는 최대값으로 보면은 한 4배 정도 크다 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1까지도 계산이 돼요. 시그모이드는 0.25밖에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뭐 있었고요. 그다음에 렐로 액티베이션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활성화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수식으로는 이렇게 생겼죠. 맥스 0하고 x. 그래서 만약에 x가 부호가 음수인 게 들어가게 되면 0이 출력이 되겠죠. 맥시멈을 취하는 거니까. 그리고 양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여긴 기울기가 그러니까 1이죠. 1. 여기는 기울기가 0이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렇게 생긴 그냥 그 함수예요. 이게 렐루인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학습을 할 때 필요한 건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미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분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입력 값에 대해서 출력만 계산 내주면 되니까 입력 그대로 출력 내주면 되고 음수 들어오면 0 내주면 되니까 굉장히 계산량이 적겠죠. 그리고 수렴도 굉장히 빠르게 돼요. 근데 뭐 단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은 아니에요. 예, 뭐 그런 특성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 좋은데 특히나 큰 값이 들어가면 아까는 값이 세츄레이션 됐잖아요. 1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큰 값이 그대로 잘 살아나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럴넷에서는 중간층에서는 그렇게 큰 값이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값을 막 키워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랑 반드시 뭘 같이 써야 되냐면 여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인풋 스케일링 오늘 다 배울 건데 이런 것들이랑 결합이 돼서 사용이 돼야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이 써도 뭐 안 되진 않지만 층이 깊어지면은 뭐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잉 렐루라고 써놨는데 렐루가 죽는 문제죠. 다잉 렐루 프로블럼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요건 뭐냐면 입력이 지금 0이 계속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입력이 0이 들어가면 출력이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구조상. 입력이 0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출력이 0이 나오겠죠. 렐루 아웃풋은. 활성화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활성화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레디언트도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요 전에 요 소식 기억나죠? 활성화 값이 곱해지죠? 그렇죠? 예, 이게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0이 돼 버리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는 액티베이션이 0이 되면 기울기도 0이 된다. 그리고 기울기가 0이 되면 러닝이 안 된다.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러닝이 안 되죠. 렐루가 죽으면. 그래서 음수값이 지속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봐야 되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인풋 스케일링 해주게 되면 문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의구심을 드러낼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죠. 0. 0일 때 사실은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 뭘 써야 되는데 이때는 뭐 서브그레디언트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0을 요 0인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0으로 보통 내도록 이렇게 해요. 그냥 편의상. 근데 실제로 0에서 미분이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 값이 진짜로 딱 0.00000000000으로 떨어지는 일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진짜로 0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울기 그냥 0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줍니다. 0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리키 렐루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 문제가 다잉 렐루 프로블럼이 있다 그랬죠. 예, 입력이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이 0이 되니까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입력이 음수가 들어가도 약간의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예, 약간의 기울기를 주고 출력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좀 작은 기울기예요. 0.1. 예, 10분의 1 정도 되는 기울기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출력은 이게 되겠죠? 예.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뭐 음수값이 출력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함수예요. 액티베이션 함수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음수가 입력이 되면은 기울기는 뭐 0.1로 계산해 주면 되고 양수가 들어가게 되면 기울기는 1로 계산이 되니까 뭐 굳이 미분할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출력도 그냥 바로 쉽게 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음수 입력에 대해서 뉴런이 살아 있고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단점은 여기 알파가 들어가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직접 줘야 되는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하죠.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연속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 값을 정해야 되는데 아까 0으로 했잖아요. 여기서 미분을 렐루에서 0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쪽 기울기를 썼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기울기를 써서 여기
알파로 합니다. 출력을, 미분치를. 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에서는 렐루를 쓰시면 됩니다. 디폴트로. 근데 렐루가 좀 싫으면 리퀴렐루를 써도 되겠죠,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되는데 뭐 성능의 차이가 그냥 제 경험에는 거의 없어요, 사실. 둘 중에 하나 써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대신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거는 쓰면 안 되겠죠.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번 써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뉴럴넷 꾸며놓고.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결과도 좋지 않고요. 자, 출력에는 이진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요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예, 요걸 써주시면 되겠고요. 활성화 함수로.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아까 했던 말이죠. 기억을 해두실 거는 액티베이션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레디언트도 0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학습이 안 된다 하는 거. 요걸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활성화 함수는 없느냐? 없을 리가 있나요? 엄청 많이 있죠. 실제로는.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놨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뭐 엘루, 피렐루, 뭐 스위시, 미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가끔씩 쓰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활성화 함수 중에서 그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활성화 함수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활성화 함수는 정해진 연산만 해서 출력을 냈는데 그 안에도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활성화 함수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피렐루하고 스위치가 그래요. 네. 뭐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기초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렐로, 리퀴렐로 이 정도로 오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에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활성화 함수를 요 레이어 아래에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레이어에서 임포트해서 쓰시면 돼요. 뭐 렐로, 리퀴렐로, 뭐 엘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불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댄스하고 여기다가 그 렐로 활성화 함수는 렐로 이런 식으로 인자를 줘도 되는데 구분해도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애드해서 렐로, 리퀴렐로, 엘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필요하죠. 네, 그런 것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도 있고요. 그 참고로 리니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리니어. 리니어는 뭐죠? 입력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주는 거예요. 예. 어떤 변형도 안 하고 비선형 주지 않고 입력받은 채로 그냥 주는 아이덴티티 펑션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리니어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여요. 리니어도. 그래서 그냥 만약에 입력이 웨이티드 썸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WX 더하기 B. 출력은 뭐가 되죠? 똑같은 게 되죠.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니까. 네. 넌 리니어리티를 주지 않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리그레션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일종의 전처리예요. 데이터 전처리인데, 값의 범위를 조절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풋 스케일링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좀 변형시켜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여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다이제이션 방법.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정규화, 표준화,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정규화가 있고 표준화가 있는데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면 이거를 유저 스페시픽한 레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부터 1 사이 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요 안으로 값을 다 이렇게 압축시켜 주는 거죠. 만약에 값이 더 큰 값이 있었다면 요거를 흔히 노멀라이제이션 또는 정규화라고도 부르고 민 맥스 스케일링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 범위 내로 다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압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민 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라이브러리 구현은 민 맥스 스케일러로 돼 있어요. 이거 불러다 쓰시면 되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표준화는 뭘까요? 정해진 범위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표준화는. 여기 써 있죠. 평균이 0이고 데이터를 분산이 1인 Zero Mean and Unit Variance 요 범위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들을 쭉 갖고 있을 때 그 데이터, 제가 사람 키를 데이터로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의 키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2m도 있고 뭐 150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스케일링을 한 게 아니고요. 인풋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의 평균으로 바뀌어져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있잖아요. 그러면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어 놓고 키가 2m인 사람은 키가 딱 평균인 사람은 0으로 바뀌겠죠. 제로 미인 앤 유니베리언스니까.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은 그 분산을 감안해서 뭐 2, 3, 4 뭐 이런 값이 나오겠죠. 예, 키가 작은 사람은 좀 마이너스 값으로 좀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평균 0, 표준 편차 1. 이렇게 바꾸면은 1을 초과하는 값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예, 분산이 특히나 크게 되면은 0부터 많이 퍼져 있는 값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고, 요거는 Z-score standardization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부르고, 뭐 둘 다 많이 쓰이는데, 제가 봤을 때 노멀라이제이션이 쓰이는 형태는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걸 씁니다. 이미지 데이터들을 픽셀 값들을 이런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C계열 데이터 이런 경우에는 스탠다드이제이션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거기 어울리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왜냐하면 이게 노멀라이즈 하는 거나 스탠다드이즈 하는 게 라이브러리만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코드 몇 줄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수행해보고 어떤 게 더 잘 나오는지 미리 한번 체크해보고 돌려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느냐, 왜 값을 굳이 이렇게 바꾸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텐데, 그걸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데이터가 지금 여기 원점이 있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원점은 아니고 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요거를 원점을 중심으로 그 데이터가 형성이 되도록 제로 센터링을 할 수 있겠죠. 제로 센터링을 할 수 있고, 요거를 다시 평균 0,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조금 더 모여 있도록 바꿀 수가 있겠죠. 바꿨으면 나중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만 시켜주면 되니까 역으로 뭐 일단 바꿨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회복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왜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가 하나 있는데 인풋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은 입력이죠. 뉴럴넷 처음 입력층에서 한번 쓰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제로 센터링을 하는 이유. 왜일까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웨이트 체인지에 대해서 좀 덜 센시티브해요. 이 0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데이터들이.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 녹색 선이에요. 자, 지금 오렌지하고 그다음에 요 세모하고요. 파란색 세모하고 구분하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어요. 둘 다 구분이 잘 되고 있죠. 근데 데이터들이 제로 센터링이 되어 있는 경우고 아닌 경우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면은 얘도 여전히 잘 구분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좀 벌써 틀리죠. 그래서 조금 센시티브하죠. 데이터가 0 근처에 있어야지 좀 더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가 쉽죠.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클래시파이어에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데이터가 0 근처에 모여 있으면은 클래시파이어가 조금 더 잘 워킹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더 좋은 그림인데, 데이터 분포가요. 데이터가 이제 여기 데이터죠. X하고 Y고 데이터 포인트가 I개인 데이터 셋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찍어 봤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표준화는 제로 미인 앤 유닛 베리언스라고 했죠. 표준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평균 0이고 표준 편차 1이니까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모여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이게 만들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은 뭐죠? 예측값하고 실제값에 대한 차이를 로스로 만들어서 로스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되잖아요. 로스 펑션이 미니마이즈가 되는 가중치를 찾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들면 여러분들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가지고 로스 펑션 만들어 봤지만 데이터들이 그대로 펑션 안으로 다 들어가죠. 그렇죠? 네, 데이터 x, y 값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만들게 되면 로스의 경치가 이렇게 험준해져요. 예, 들쭉날쭉한 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걸 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들게 되면은 로스 펑션이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선형 회귀만 생각해봐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면은 뭐 이거 정답에서 이런 거 큰 거 빼고 뭐 또 더하기, 정답에서 또 큰 거 빼고 더하기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값들이 계속 사용이 되면 들쭉날쭉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매끄러워집니다. 제로 센터링을 하게 되면, 그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값을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죠. 여기 이 지점에서의 W1과 W2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각화를 지금 그 3차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W1하고 W2만 찾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험준한 산에서 여기 가기는 어렵잖아요. 예, 가다 보면은 뭐 이런 웅덩이 속에서 빠져가지고 여기가 답이다라고 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여기로 찾아가기가 좀 쉽겠죠. 예. 초기값이 어디에 있더라도 다 일로 잘 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초기값에도 되게 민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인풋 데이터들을 거의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스케일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한 데이터, 아주 얕은 뉴럴넷 이런 경우에는 인풋 스케일링 없이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층이 깊어지고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은 꼭 필요해요, 인풋 스케일링은. 그래서 손실 지형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인풋 스케일링을 한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는 사실은 다른 방법에서도 조금씩 나오긴 해요. 나중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인풋 스케일링을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다뤘던 데이터는 피마인디언 데이터셋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가져왔는데 프레그넌트, 플라즈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이, 그 다음에 당뇨 여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값들을 갖고 있었고 768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풋 스케일링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낼까요? 스탠다다이제이션 한다고 칠게요. 이 방향으로 해야 돼요? 이 방향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이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예. 이 방향으로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반드시 나이는 나이끼리 나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BMI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요 나이가 뭐 평균이 33.24, 실제 값이에요. 계산해봤더니 33.24고 표준 편차는 11.76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바꿔요? 평균요, 표준 편차 1로 바꾼다 그랬죠. 그럼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예. 요거는 그 G스코어 스탠다다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표준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고 이런 거 해봤죠. 예.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쓴다라고 하면 여기 최대값이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최소값이 0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per feature 별로 적용이 된다는 거, 반드시 이쪽 세로 방향으로 적용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룰 데이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뉴럴넷으로는 요게 들어가는 거죠. 예. 거의 다 0 근처에 있는 값들, 예. 이런 것들이 입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레이블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레이블은 남겨놔야죠. 이거 y 값이니까요. 예. 이 다이비티스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민맥스 스케일이나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뉴럴넷에 한번 통과를 시켜볼게요. 뉴럴넷이 어떻게 생겼냐면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입력층, 그 다음에 은닉층, 요게 마지막 출력층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출력값이 나오고 정답이랑 비교해서 로스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훈련을 시키겠죠. 요거를 여기 가중치들이 있을 테니까 훈련을 시키고 입력, 이건 데이터예요. 지금 입력 데이터가 X가 이제 들어가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게 스케일러입니다. S가. 이 X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P마인디언처럼 값을 평균형 표준편차가 1인 데이터로 다 바꾸죠. 그게 여기로 들어가죠. 신경망으로. 예, 들어가고 신경망에서는 그러면 얘가 뭘 내요? 결국은 활성함수 통과해서 액티베이션 값들을 내겠죠. G1 내고 Z2 내고. 그렇죠? 자, 근데 Z1이나 Z2는 어떻게 돼요? 이건 활성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값을 다시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평균형 표준편차 1을 임의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액티베이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 뒤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형 표준편차 1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요거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여기예요. 여기 요 파트 첫 번째 요 파트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우리가 다 좋은데 추론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값을 스케일링된 값을 들어가지만 추론을 할 때는 스케일링된 상태로 리그레션 값을 뱉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원래 스케일로 되돌려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인버스를 해줘야 됩니다.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리스케일을 해야 돼요. 출력은. 우리가 임의로 값을 입력 쪽에서 줄여놨기 때문에 그 똑같은 스케일로 다시 늘려줘야 돼요. 맨 마지막에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스케일링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해준다. 뒤에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인풋 스케일링은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 딥러닝 이전부터 사용되던 방식이라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min, max 스케일러를 임포트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스케일러를 하나 생성을 해요. min, max 스케일러를 생성을 한 다음에 아까 여기 지금 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죠. 요거는 뒤에서 나오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 준비된 데이터들이 요런 것들이거든요. 예. 요런 데이터를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스케일러 안에 있는 fit 스케일러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xtrain scailed라고 하는 거는 원래 xtrain은 값의 범위가 들쭉날쭉한 건데 요거는 뭐 평균형 표준편차 1인 요건 민맥스니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인 형태로 바뀌어진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는 지금 메소드가 다르죠. 테스트에서는 이걸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테스트 셋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 셋에 지금 똑같은 메소드를 만약에 부르게 되면 테스트 셋에 있는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트레인에 있는 걸 좀 사용해야 됩니다. 트레인에 있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쓰는 요 메소드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실수 가끔씩 하는 거예요. 이거 fit transform 부르게 되면은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스트 데이터의 평균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뭐 데이터 리키지 때문에 제가 강조 색깔이 좀 흐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키지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트랜스폼을 써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시고 싶으면은 제가 주석으로 막아놓은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민맥스를 막아주시면 돼요. 이 두 줄을. 그리고 여기는 똑같아요. 메소드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숙제도 제가 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 게 2015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방법이에요. 이게 뉴럴넷 성능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큰 것 중에 하나가 렐루,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성과물인데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의 짝처럼 붙어 다녀요. 렐루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근데 렐루는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2015년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없이
인위적인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거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까 제가 제로민 유니페리언스로 막 강제적으로 바꿨잖아요. 계산해가지고 그런 방식도 쓰였어요. 그 중간 그 과정에서는. 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액티베이션 값들이 만약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근처로 포진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적화시키기가 쉽습니다. 당장 우리가 최적화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가중치가 W1, W2 두 개, 이쪽이 W1이고 W2라고 할게요. 2차원인 평면이니까 W1하고 W2 두 개만 있다고 해도 이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으면은 크고 작고 하면은 이렇게 타원형인 지형이 나와요. 근데 값이 입력값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0 근처에 잘 포진해 있으면은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손실 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지형하고 이런 지형이 있을 때 여기 중앙점이 제일 골짜기예요. 이 중심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지형이 더 하산하기가 편할까요? 당연히 이 지형이 편하겠죠. 어디서 출발해도 다 일로 내려가겠죠. 같은 방식으로. 근데 얘는 초기 값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여기 있었으면 좀 잘 내려갈 텐데, 이런 데 있었으면 좀, 이렇게 내려갈 거고, 또 지그재그도 심하겠죠. 기울기가 한쪽으로는 크고 한쪽은 작으니까, 예, 큰 방향으로 이렇게 계산됐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요 그림 지난번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하죠. 2차원인 경우에 이렇게 심플한데 다차원인 공간에는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값이 역시 그 평균형 표준편차 1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으면은 걔네들에 의해서 로스 경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값의 범위가 균일하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경치가 이렇게 매끄러운 경치가 만들어지겠죠. 일로 하산하기가 편하겠죠. 네. 그래서 액티베이션 값들도 0과 1 사이로 이렇게 잘 포진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0 근처에 포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사람들이고요. 뭐냐면은 자, 인풋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 입력층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요. 거기서 딱 한 번 쓰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활성화 함수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였잖아요. 걔네들은 값이 어떻게 나오죠? 액티베이션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 값,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예쁜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떻죠? 입력 값이 크면 그대로 나오죠, 출력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0 근처에 예쁘게 잘 포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렐루를 쓰는 순간. 예. 그래서 렐루랑 궁합이 잘 맞아요. 꼭 필요해요. 렐루를 쓰게 되면. 자,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그 중간 액티베이션 값들을 표준화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역시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걸 쓸 것 같은데, 단위가 필요해요. 미니 배치 단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배치 단위로 우리가 로스를 만들죠.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넣어주잖아요. 그 배치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결국은 액티베이션이 표준화가 되는 거고 제로 민 앤 유니페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도 평균형 표준 편차 1, 활성화 값들도 평균형 표준 편차 1로 조절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고 여기 식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식은 그 논문에 있는 표기법하고 좀 다릅니다. 논문의 표기법이 좀 뭐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좀 표기법이 이렇게 체계가 확실하게 잘 잡혀있던 때가 아니라서 저자들마다 이게 좀 막 좀 들쑥날쑥한 좀 다른 형태의 표기법을 써서 지금 보면 논문이 좀 약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 시절 논문은. 근데 제가 그래서 요거를 최근 표기법을 바꾸는 거고요. 위에 있는 요 L이 레이어예요. 레이어 L. 그 레이어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L 레이어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L을 다 붙여놨는데 레이어를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식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위첨자 사실 필요는 없긴 하죠. 네. 그리고 zi가 이제 활성화 값이에요. 네. zi가 여기 보면 배치가 지금 비계가 들어가니까요.
요거에 의한 활성화 값, 요거에 의한 활성화 값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활성화 값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거 많이 보던 식이죠. 이 평균이죠. GI에. 평균을 이렇게 쓰죠. 기대값이니까. 이 배치에 대한 평균을 빼주죠. 그리고 요거 분산이죠. 여기에 대한 분산. 분산을 루트 씌웠으니까 표준 편차죠. 예. 아까 봤던 제로 민 앤 유닛 베리언스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평균을 빼주고 분산으로 나눠줬으니까 평균 0, 표준 편차 1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분모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 에타를 입실론을 하나 더해줬어요. 예,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액티베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기존 원래 액티베이션은 이건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건데 요게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남았으니까 요거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활성화 값이 되겠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뉴런마다 수행을 해야 돼요. 뉴런마다. 그렇죠? 뉴런마다 요게 다 다르잖아요. 두 번째 뉴런에서의 이쪽으로의 평균 표준 편차 다르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도 여기 뭐 AG, BMI 이런 식으로 하듯이 똑같이 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평균 표준 편차를 내서 각각 이 필요한 거예요. 평균이 지금 P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평균, 이쪽에 평균. 그 해당되는 평균으로 빼서 활성화 값을 바꿔주면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주면 이건 계산으로 우리가 조작한 거죠. 이렇게 계산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배치놈이 나오기 전에는. 근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뉴럴넷이 지금 내가 훈련을 잘 하고 있는데 훈련된 거를 무시하고 다시 인위적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건 훈련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잖아요. 지가 데이터는 우리가 가공할 수 있지만 훈련에 의해서 나온 값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해주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평균을 다시 늘려주고 분산을 다시 키워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다시 곱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값에다가 이거 분산 커지는 거죠? 작아지거나. 예, 이거는 평균이 옮겨지는 거죠? 예, 이거의 역과정이잖아요, 사실. 역과정을 해주고, 이, 감마하고 베타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도록. 그러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다음에 얘네들은 학습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값이에요. 데이터를 통해서 배워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최적의 베타 감마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배워지겠죠. 런어블한 파라미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래도 이런 값들이 그렇게 크게 평균형 표준편차 1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로미넨 유니페리언스 형태로 그 목표한 형태로 옮겨주는데 인위적인 게 아니라 약간의 룸을 준 거죠. 이게 내가 제로민 유니페리언스가 적합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감마랑 베타가 배워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 가중치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게 되면. 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런 형태의 평균 표준편차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런 크로스 뉴런 평균 이런 거 안 해요. 예. 해당 뉴런에 대해서 평균 표준편차. 이게 사실은 데이터에 의해서 들어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사실 평균 표준편차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배치 단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상세하게 그렸는데 우선 보시면 그 신경망을 좀 단순화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X가 들어가서 은닉층으로 들어가고 출력을 내는데 여기 지금 이게 입력이라고 뭐 돼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전 층에 그 은닉층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의 이전의 은닉층. 사실 요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 X가 배치가 들어가니까 요 배치의 크기가 M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 X11부터 XM1까지 뭐 어쨌든 M개가 들어가겠죠. 조율로 M개가 들어가고요. 여기로도 M개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네. 이 D쪽으로도 M개가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데이터 M개를 한꺼번에 넣어준 거니까 지금 훈련시킬 때. 네. 그러니까 M개의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행렬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X 행렬이 되겠죠. 실제로 신경망의 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에서 계산할 때는 이런 행렬을 가지고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돼요.
행렬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쭉쭉 붙여놓으면 되니까 행렬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H도 마찬가지로 H 이게 지금 데이터가 M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로 방향으로 M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만 개수가 P개니까 P죠. 그래서 이렇게 P개가 있고요, M개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길이가 같아야 돼요. 데이터가. 원래는 데이터 하나씩 넣는다 그러면 요거 들어가서 요거 나오는 건데, 우리는 M개를 한꺼번에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늘렸었어요. M개를. H 매트릭스 만들어지고, Y 매트릭스 똑같이 이쪽으로 M개 데이터 넣었으니까 M개 나와야 되고, 출력은 N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H 매트릭스의 모습은 이거죠. 그렇죠? 이거죠.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 뉴런의 개수, 해당 층의 뉴런의 개수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여기를 이제 여기서 연산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평균 0, 표준편차 1로 바꾸고 다시 리스케일도 하고 시프팅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좀 확대해서 봤어요. 자, 입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것들이 먼저 가중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H1이죠. 제가 이 그림을 앞에다 생략해서 그린 거죠. 그렇죠? 이걸 다시 살려놨어요. 이런 원래 연산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Z1이라고 부르고 Z2, Z3, ZP라고 부를게요. 뭐 엄밀하게는 액티베이션은 여기를 통과한 요건데 이건 프리 액티베이션이죠, 사실은. 뭐 어쨌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Z 아까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Z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요거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H 매트릭스로 바뀌죠. 요 G1, G2, G3, G4, GP가 H1, H2, H3, HP로 바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활성화 함수 통과했으니까 바뀌게 되고, 근데 요 과정에서 배치놈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은 요거고요. 요 H1부터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요 출력물이 제로미넨 유니페리언스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출력을 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막 웨이티드 썸이 됐으니까 중구난방이 돼 있을 거예요. 특히나 뭐 뭔지 무슨 값이 나올지 모르지 예측 불허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이거를 예쁘게 평균형 표준편차 1 형태로 바꿔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평균하고 표준편차인데 이쪽 방향으로 평균된 거, 표준편차된 거,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여기 i고 이쪽을 j를 썼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j가 1, 2, 3 해서 p까지가 있죠. 그래서 j가 j에 대한 특정한 j가 뭐 1이면 1 집어넣으면 되죠. 1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필요하겠죠. 그 j에 대한 여기 j니까 j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해야 되겠죠. 제곱했으니까 분산이죠. 분산이 필요해요. 요거는 액티베이션 값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내부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Z햇을 만든다고 했죠, 아까. 요거는 그냥 원래 내가 계산해서 나온 거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편차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럼 요게 제로미넨 유니페리언스죠. 요거 자체는. 이렇게 해준 게 요거를 G햇으로 바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이 G가 됐다가 G햇으로 바뀐 거죠. 평균형 표준편차 1로. G가 G햇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입력 값들, 프리 액티베이션 값들을 가지고 그냥 계산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값은 인위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룸을 줘서 그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람다 감마 i 그 다음에 베타 j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도록 해요. 그래서 요거는 평균형 표준편차 1이지만 이런 게 곱해지고 더해졌기 때문에 평균이 바뀌고 표준편차도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요걸 런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분포가 0, 1이 아니라 평균형 표준편차 1이 아니라 평균 베타 j 표준편차 감마 j가 되는 이런 분포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커지면 소용이 없겠죠. 이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긴 배우지만,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쉬프팅을 반드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C 해시 S로 나왔죠. S로 나오고, 다시 요 S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활성화함수 진짜 통과시켜야죠, 이제는. 예, 이제는 활성화함수 통과시켜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아시겠죠? 그러면 렐로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렐로는 어차피 입력값이 이렇게 잘 조절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출력도 조절이 돼서 잘 나오니까 입력값이 그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 배치놈을 중간에 뉴럴넷의 중간중간층에 끼워 넣어줍니다, 보통. 특히 예, 뭐 중간층에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렐로 다음에 꼭 써라 이건 아니고 그냥 듬성 약방의 뭐 감초처럼 뭐 필요한 곳에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훈련할 때는 잘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어떨까요? 테스트할 때 배치를 넣어서 테스트하지 않죠. 배치를 넣는 건 우리가 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테스트할 때는 그냥 값 하나 넣고 결과를 관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평균이 없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테스트 셋에 대해서 평균을 가지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훈련을 할 때 사용했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씁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훈련 데이터의 분포랑 테스트 셋의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훈련에서 썼던 평균 표준 편차를 쓰는데, 근데 훈련할 때는 평균이 표준 편차가 배치마다 다르게 계산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쓸까요? 맨 마지막 거? 그 전 거? 애매하죠. 그렇죠? 이게 데이터 다 이렇게 사용이 된 건데, 그래서 애매하니까 우리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익스포넨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방식으로 그 평균하고 그 표준 편차에 대한 그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익스포넨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니까 뭐예요? 내가 맨 마지막 훈련을 내가 뭐 10,000스텝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0번째 스텝에서 나온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죠. 예. 근데 그거가 제일 중요하고, 9,999번째 바로 이전 스텝에서 썼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그 바로 이전 것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로 그 가장 최근 게 가장 비중이 크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주가 예측 얘기했었죠. 예, 우리 내일 주가 예측을 할 때 오늘 주가 50%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뭐예요? 어제부터 30일 전 거까지 그 30일치 평균. 인데 그냥 평균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거가 50%가 작용하는 그 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그 전 거에 대해서 그날 측정한 게 항상 50%, 그 전 게 50%.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오늘 주가는 50%가 안 되죠. 그 다음 날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 타임 때는 평균 표준 편차 대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풋 스케일링 통해서 입력 데이터도 뭐 연근처로 포진시킬 수가 있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써가지고 그 액티베이션 값들도 연근처로 포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루스의 그 풍경이 굉장히 매끄러워지고요. 그 결과는 훈련이 용이하다. 좋은 가중치를 빨리 잘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네. 중요하죠. 자, 근데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뭐 단점도 있어요. 어떤 게 단점일까요? 이게 지금 시퀀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시퀀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퀀셜한 데이터는 데이터가 배치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아까 그림상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축이 직교하는 축으로 또 평균 표준 편차를 써요. 그게 바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코드상으로 구현할 때는 되게 심플해요. 이런 평균 표준 편차를 여러분들이 코드에다가 직접 계산하는 부분을 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라이브러리로 다 제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냥 인자도 없어요. 여기. 예. 그냥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돼요. 근데 어디다 넣어주는 게 효과가 있냐면 뭐 댄스충 다음에 보통 넣어주는 게 효과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예. 뭐 그냥 필요한 곳에다 그냥 막 넣어줘도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남발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중간중간에 넣어주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레이어 놈을 말씀드렸는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없다 그랬죠. 이 M이 없어요. M이 1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만 한 문장이 들어가요. 굉장히 긴 문장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냥 이쪽으로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예, 이쪽으로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은 뭐 문장이 되게 길다고 칠게요.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각 단어라고 치면은 단어별로 인베딩 값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 값들이 뭐 천차만별이라고 칠게요. 값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얘네들이 또 일정한 값의 범위로 포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 레이어 놈이에요. 이게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평균을 요 방향으로 합니다. 시퀀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변항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써서 값들이 바뀌게 되죠. 근데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당뇨병 정보 모아놓은 거랑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단어들이 들어간다든지 시퀀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비슷비슷한 계열의 그 정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장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비디오가 쭉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이 방향으로 평균 표준 편차를 써요. 그래서 그 시퀀스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계산하는 방향이 완전 반대 방향이죠. 집계하는 방향이에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얘는 층에 얘도 이제 결국은 평균 표준 편차 가지고 G햇을 내고요. 다시 리스케일 해주고 쉬프트 해주죠.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그 층마다 감마하고 베타가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아까는 뉴런마다 다 해당이 있어야 됐죠. 얘는 층에 그냥 하나씩만 있으면 되겠죠. 파라미터가 아까보다 훨씬 적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활성함수 통과시키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 쓰이냐면은 문장을 다룰 때 많이 쓰여요. 제언어에서 많이 쓰이고, 뭐 트랜스포머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 내부에 보면은 이 레이어 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레이어 놈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평균하고 그 표준 편차를 이렇게 먼저 구해야 되고요. 분산을 구해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G햇을 계산할 수 있겠죠? G햇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계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좀 이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또 그 쉬프팅을 좀 해줄 수 있는 파라미터 베타하고 감마를 써서 이렇게 이동, 크기 조절 이런 걸 해줍니다. 데이터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베타 감마는 초기 값이 주어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값들이 막 학습 중에 바뀌어요. 바뀌는 값입니다. 최종적으로 학습이 끝나면 이제 고정이 되겠죠. 어떤 값으로 학습이 될까요? 어떤 값이죠? 이 값의 학습 목표는 뭐죠? 목표는 온리 뉴럴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로스를 줄이는, 최종 로스가 줄게 되는 그러한 베타하고 감마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또 과제 공지 제가 따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공지 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